한식조리 기능사 기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을 바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기출 해설 강좌로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해설을 듣기 전에 시험을 쳐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일한 회차에 대해서 CBT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셔서 실전 연습하시고 다시 이 기출 해설 강의로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육류의 부패 과정에서 pH가 약간 저하되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데 관계하는 것은? 자, 답은 1번 암모니아입니다. 육류의 부패 과정이라고 했고요. pH가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한다 라고 했어요. 자, pH가 7이 되면은 중성이죠. 그리고 pH가 7보다 작을 때 산성입니다. pH가 7보다 크면은요, 알칼리성이죠. 자, 육류가 부패할 때 초기 단계에서 미생물이 이제 막 활동을 하면은 단백질이 분해가 되겠죠. 그때 젖산 같은 산성물질이 생겨나요. 따라서 약간 pH가 떨어지겠죠. 산성물질이 생기니까. 그런데 부패가 계속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더 진행이 되면은 단백질 분해가 계속되면서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암모니아가 나오면서 이제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돼요. 암모니아는 염기성 물질이죠. 따라서 pH가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2번 히스타민 함량이 많아 가장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어육은? 답은 3번 가다랑어입니다. 히스타민 함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히스타민 함량이 많은 어류는 고등어과 어류입니다. 참치, 고등어, 가다랑어 같은 것들이죠. 얘네들이 히스타민 함량이 많은 어류인데, 실제로 이제 이 어류 안에 시스티딘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이 이제 미생물의 효소 작용으로 인해서 부패 과정에서 이렇게 히스타민으로 변화가 돼. 그러면서 히스타민이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장 조건이 좋지 않거나 부패가 진행될 때 이 히스타민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온도 조절, 그리고 이제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식중독은 얼굴이 붉어지거나 혈관이 막 확장이 되어가지고 가렵고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유발하면서 섭취 후 몇 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신선한 보관이 굉장히 중요한 가다랑어가 되겠습니다. 3번 빵을 비롯한 밀가루 제품에서 밀가루를 부풀게 하여 적당한 형태를 갖추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은? 답은 1번 팽창제입니다. 자, 밀가루 제품을 부풀게 한다 했어요. 자, 팽창한다고 했죠. 부풀게 하여 적당한 형태를 갖춘다. 자, 부풀게 되면은 그 안에 공기층이 형성되게 되죠. 그러면은 조직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겠죠. 따라서 빵이나 케이크와 같은 이렇게 폭신폭신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팽창제로는 베이킹소다,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하죠. 중탄산 나트륨, 베이킹소다와 같은 말이에요. 베이킹소다나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것이 있고요. 이것들은 열이 가해지거나 액체하고 반응을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자, 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 때문에 반죽이 팍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답은 1번 팽창제입니다. 자,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보시면은 용어의 정의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한 번씩 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스탑하시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미료란 단맛을 부여하는 식품 첨가물이구나. 거품 제거제란 이런 거구나. 밀가루 계량제란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다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선지에 보면 산화 방지제, 산화에 의한 식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식품 첨가물을 말한다. 유화제란 물과 기름 등 섞이지 않는 두 가지 이상, 그 이상의 상을 균질하게 섞어주거나 유지시키는 식품 첨가물을 말한다. 팽창제란 가스를 방출하여 반죽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식품 첨가물을 말한다. 피막제란 제품의 표면에 광택을 내거나 보호막을 형성하는 식품 첨가물을 말한다. 라고 해서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4번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한 독소형 식중독과 관계되는 독소는? 답은 1번입니다. 장독소.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지금 독소형 식중독과 관계되는 이라고 했죠.
자, 식중독 자체를 보겠습니다. 식중독은 자, 미생물에 의해서 식중독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세균성이 있고 바이러스성이 있어요. 세균성은 다시 감염형 식중독, 독소형 식중독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세균이 침입해서 들어왔는데 세균 자체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세균이 그냥 감염을 시켜버리는 것. 그런데 이 세균이 독을 딱 뿜어내는데 그 독을 먹기 때문에 생기는 독소형이 있습니다. 자, 이 독소형이 황색 포도상 구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퓨리젠스 식중독, 바실러스 세레우스 식중독, 설사형입니다. 자, 요것들은 독소형이에요.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황색 포도상 구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이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계속 출제되고 있죠. 자, 그래서 황색 포도상 구균이 독을 탁 뿜어내는데 그 독의 이름이 장독소예요. 자, 엔테로톡신이라고도 하죠. 시험에서 엔테로톡신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잔독소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둘 다 용어를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독소를 머금게 되면, 이 독소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식중독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독소, 엔테로톡신, 장독소가 독소가 열에 너무너무 강합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런데 황색 포도상 구균 자체는 열에 약해요. 자, 조심하세요. 황색 포도상 구균은 열에 약한데 이것이 뿜어내는 장독소, 독소는 열에 너무 강합니다. 자, 구분하세요. 이 두 개. 시험에 이렇게 황색 포도상 구균은 열에 약함이라고 출제된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균은 열에 약하지만은 독소는 열에 강하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요. 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이 독소는 뉴로톡신인데 이 뉴로톡신은 또 열에 약해. 근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이 균은 또 열에 강해. 그러니까 황색 포도상 구균과 반대죠. 반대. 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은 살균이 불충분한 통조림이나 병조림이 원인이 되고요. 얘가 굉장히 치사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통조림, 소시지 등 위생적 가공이 너무 중요하고요. 저온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두 개 구분하시고. 자,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구나. 크게 구분하시고요. 감염형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살모넬라 식중독,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대장균 식중독, 캠필로박터 식중독, 여시니아 식중독, 리스테리아 식중독 있구나. 아, 독소형은 황색 포도상 구균 식중독,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 등등이 있구나 라고 크게 구분하셔가지고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가 아닌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엔테로톡신. 앞에서 봤죠? 자, 장독소, 엔테로톡신은 같은 말이고요. 이것은 황색 포도상 구균, 즉 세균인 황색 포도상 구균이 뿜어내 놓은 독소다 라고 해서 세균이 뿜어내온 독소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모두 곰팡이에 의해서 생성되는 독소입니다. 그렇다면 곰팡이 독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곰팡이 독은 곰팡이가 생산하는 2차 대사산물이고 이것을 진균독이라고도 합니다. 생육 조건은 온도 20에서 25도씨, 상대 습도 80% 이상, 수분 활성도 0.8 이상, pH는 4.0 정도의 산성 환경입니다. 자, 곰팡이 생육 조건 한번 봐주시고요. 곰팡이 독 문제 나오는 3대장 아플라톡신, 시트리닌, 에르고톡신이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자, 땅콩, 옥수수, 쌀, 보리와 같은 곡물에서 발생을 하고 증상은 간을 상하게 해요. 간독성, 간암을 유발하죠. 자, 아플라 어디가 아프다? 간이 아프다. 자, 곡류는 수분 함유량이 13% 이하로, 땅콩은 7% 이하로 저장한다. 즉 건조하게 저장해라는 거죠. 독소 발생을 예방해야 됩니다. 자, 시트리닌은 황변미 중독이라고도 시험에 나와요. 자, 황색으로 변한 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쌀의 수분량이 14에서 15%가 되면은 노랗게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황변미 중독이 되고 이때 시트리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증상은 신장장애입니다. 콩팥이 상하게 되죠. 자, 콩팥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변을 잘 조절 못하게 되죠. 소변을 잘 조절 못해서 시트가 다 젖었어. 자, 시트리닌, 시트가 다 젖었어. 신장장애. 이렇게 외우세요. 자, 에르고톡신은 맥각 중독인데 보리와 밀에서 번식하는 곰팡이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증상은 혈관 수축, 신경 독성, 구토, 복통, 설사, 환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3대장 잘 구분하시고, 자, 또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곰팡이 독소해서 간장독, 신장독, 신경독, 피부염 물질 해서 나누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간장독 하면 간이 상하게 되는 거죠. 아플라톡신, 아플라 어디? 간이. 오클라톡신, 루테오스키린, 루브라톡신, 아이스란디톡신, 스테리그마토시스틴. 자, 이것은 간세포의 괴사, 관종양을 유발합니다. 신장독은 아까 했죠. 시트가 다 젖는다. 황변미독이라고도 하고 신장의 급성 만성장애를 유발합니다. 자, 신경독 보세요. 말토리진, 파툴린, 시트레오비리딘. 자, 말토리진, 파툴린, 시트레오비리딘 해서 뇌와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합니다. 신경독입니다. 자, 피부염 물질은 스포리데스민 해서 햇볕에 노출 시 피부염 유발이 잦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다시 보시면은 아플라톡신, 간장독, 시트리닌, 신장독, 파툴린, 신경독 이렇게 다 정리되시겠습니다. 6번 열경화성 합성수지제 용기의 용출 시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독물질은 답은 3번 포름알데히드. 자,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이라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요렇게 생긴 용기 멜라민 수지로 만들었는데 열경화성 합성 수지의 대표적인 이제 어떤 원재료가 멜라민 수지죠. 그것으로 만든 그릇인데 멜라민 수지는 내열성도 뛰어나고 강도도 높아서 식품 용기로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이 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완전히 반응을 안 한 상태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식품에 계속 용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품에서 이 식판에서 받아서 밥을 계속 먹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노출할 때 암을 유발할 수 있고요. 호흡기가 자극되거나 피부에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멜라민 수지를 가지고 아주 고온에서 뭐 전자레인지를 돌린다든지 하게 되면은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것 이렇게 알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독물질은 포름알데히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문제가 되고 1번의 메탄올은 나무를 증류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료나 용매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지금 합성수지 용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질산염은 식품 보존제나 방부제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로서 플라스틱 용기 용출 문제하고는 상관없고 연단은 납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납이 포함된 금속 제품, 오래된 페인트에서 발견이 되고 역시 플라스틱 용출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7번 동물성 식품에서 유래하는 식중독 유발 유독 성분은 답은 3번 베네루핀입니다. 배에 있네 베네루핀 바지락 모시조개 굴 바지락 굴 모시조개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동물성 식중독 유발 유독 성분이 되겠죠. 아마니타톡신은 버섯독입니다. 자, 특별히 아마니타톡신은 너무 독성이 강해서 조금만 섭취, 아주 소량만 섭취해도 치명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라닌 같은 경우는 솔라, 태양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감자싹. 햇볕에 놔뒀을 때 강하게 내려진 햇볕 밑에 있는 그 감자싹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솔라닌. 그리고 식규톡신은 미나리에서 나오는 독성 성분입니다. 자, 아마니타톡신도 버섯독이고요. 무스카린도 독버섯에 나오는 독입니다. 그래서 무스카린, 아마니타톡신, 독버섯에 나오는 독성분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사용 목적별 식품 첨가물의 연결이 틀린 것은 답은 2번 소포제, 초산 비닐수지. 연결이 틀렸습니다. 틀렸고 소포제라는 것은 음식이나 음료, 공정 과정에서 생기는 거품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식품 첨가물이에요. 거품이 너무 많으면은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 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품을 없애게 되는데 폴리실록산, 폴리옥시에틸렌 같은 것들이 소포제로 사용되는 첨가물이고요. 자, 초산 비닐 수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초산 비닐 수지는 소포제가 아니라 접착제, 코팅제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쓰는 풀 있죠. 이제 그리고 목공용 풀 이런 데도 쓰이고, 그리고 페인트에도 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코팅이 될 수 있도록 쓰이는 것. 초산 비닐 수지입니다. 자, 초산 비닐 수지는 접착제, 코팅제로 쓰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초산 비닐 수지는 접착제, 코팅제로 쓰인다. 자, 나머지는 다 맞죠? 한번 보겠습니다. 철클로로필린 나트륨은 착색료입니다. 자, 철클로로필린 나트륨은 녹색 채소 가공식품에 녹색을 진하게 먹기 좋게 해주는 식품 첨가물에 해당하겠고요. 표백제로 메타중 아황산칼륨 있고요. 감미료 사카린 나트륨입니다. 9번 식품 취급자가 손을 씻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혈균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역성 비누액에 일반 비누액을 섞어 사용한다. 자, 이 둘을 섞어 사용하면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요. 자, 일반 비누액은 우리가 이렇게 거품을 내게 되면은 이 비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때가 있으면은 이 때를 싹 감싸지어서 이 때를 같이 탁 떼가는 형태입니다. 자, 이것이 일반 비누고, 역성 비누는 거스를 역자를 써서 역성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비누가 양전하를 띄어요. 그러면 세포가 있으면 세포막 있죠? 세포막이 있으면 이 세포막은 마이너스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반응을 함으로써 이 세포막을 완전 파괴를 시켜버려요. 세포막이 파괴되면 세포가 살 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균을 해버리는 거죠. 역성 비누액하고 일반 비누액이 성질이 달라지는데, 따라서 이 둘을 같이 섞게 되면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인데, 자, 4번부터 볼게요. 역성 비누 원액을 몇 방울 손에 받아서 30초 이상 문지르고, 그렇죠. 문지르면 그 세균의 세포막이 싹 사라지면서 이제 미생물 자체가 이제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흐르는 물로 씻어냅니다. 씻을 때 팔에서 손으로 씻어 내려와야지, 그죠? 그래야지 중력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죠. 팔에서 손으로 씻어 내려와야지 모두가 다 씻겨 내려오겠죠. 그리고 손을 씻은 후 비눗물을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는다 라고 해서 완벽하게 비눗물과 함께 이 세균 그리고 미생물을 함께 이제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10번 사시, 동공학대, 언어장애 등 특유의 신경마비 증상을 나타내며 비교적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식중독 원인균은? 답은 2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입니다. 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은 혐기성 세균이에요. 즉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는 세균이고, 자, 이것은 주로 불완전하게 가공된 통조림, 소시지, 절인 음식 등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식품에서 균이 자라서 이 균이 독소를 내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식중독인데, 이 독소는 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자, 그래서 근육 수축을 방해하고 신경마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시, 동공 확대, 언어장애 등의 마비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신경 독소 중 하나로 이렇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적절한 항독소 치료하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망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은 혐기성 세균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1번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의해 표시해야 하는 대상 성분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의해서 표시해야 하는 성분이죠. 나트륨, 지방, 열량입니다. 자, 칼슘은 자, 표시해야 되는 대상 성분이 아닙니다. 칼슘 아니다. 자, 보시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 규칙에 이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표시 대상 영양 성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호 열량, 2호 나트륨, 3호 탄수화물, 4호 당류, 그리고 5호 지방, 6호 트랜스 지방, 7호 포화 지방, 8호 콜레스테롤, 9호 단백질, 10호 영양 표시나 영양 강조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 별표 5의 1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항에 따른 영양성분 있잖아요. 금방 얘기한 거. 표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됩니다. 1호 영양성분의 명칭, 2호 영양성분의 함량, 자, 그리고 그 비율, 그렇죠? 자, 있습니다. 자, 5항에 보시면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영양성분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정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상 영양성분 다시 볼게요. 열량 있어야 되겠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표시됩니다. 자, 그리고 나트륨 표시됩니다. 그리고요, 지방 중에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있고요. 콜레스테롤 있습니다. 그리고 당류 있고요. 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기억나시겠죠? 자, 열량 있고, 자,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있었고, 당류 있어야 됐고,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 있었고요. 자, 나머지 다 기억나시죠? 나트륨도 있었다는 거, 열량도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자, 답은 2번인데요. 포장에 표시된 내용량에 비하여 중량이 부족한 식품, 이것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포장에 표시된 내용량에 비해서 중량이 부족할 때는. 자, 그런데 그것에 허용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 1번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법에 규정이 있거든요. 한번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식품위생법의 4조입니다. 위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라고 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열도 안 돼요. 자, 뭐냐면 1호 썩거나 상하거나 설 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호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 안정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건 제외한다 라고 했어요. 3호 병을 일으키거나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호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5호. 자, 이런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정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라고 인정된 것. 그리고 6호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법 관리법 특별법에서 따른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수입 신고 안 하고 수입한 것. 7호 영업자가 아닌 자가, 자, 영업자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 그러니까 영업자여야 한다는 거죠.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 이런 것들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러이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읽으셨죠? 그러면 휘발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탁 캡처를 해놨다가 시험 직전에 보시는 거예요. 법규는 이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는다. 한번 상상해 보시고 일단 캡처 떠놓으시고 이런 거 나오면은 헷갈릴 수 있겠다. 직전에 봐야지. 이렇게 체크해 두는 겁니다. 자, 다시 문제 돌아갈게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이었습니다. 자, 어디에 있었죠?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요죠. 3호.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자, 3 보면 영업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그죠?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이제 판매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자가 아닌 자는 또 신고를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자, 이런 행위 채취 쫙 밑에부터 진열화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행위하면 안 된다라고 제4조 식품위생법 4조에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법규는 직전에 딱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아까 문제에서 보시면은 포장에 표시된 내용량에 비해서 중량이 부족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량이 부족하게 해서 허위로 팔면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취급은 할 수 있는데 제한이 있어. 자, 내용량을 표시할 때 부족량이 허용 오차 범위를 위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재를 받습니다. 20%, 10%에서 20% 미만, 그리고 10% 미만 부족한 것. 이렇게 해서 정지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번 식품 공정상 표준 온도라 하면 몇 도씨인가? 답은 4번 20도입니다. 식품 공정상 표준 온도 20도입니다. 자, 실내 온도 기준으로 했고요. 다음 영업의 종류 중 식품 적객업이 아닌 것은 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자, 이것은 식품 적객업이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틀렸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리령입니다. 총리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식품 적객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의 종류 보시면 1호 식품 제조 가공업이 있어요.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이고, 2호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있습니다.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직접 판매합니다. 누구에게? 최종 소비자에게. 즉석으로, 그죠?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입니다. 자, 그리고 식품 첨가물 제조업이 있어요. 그리고 식품 운반업이 있습니다. 식품 운반업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 음료나 어류,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에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입니다. 자, 식품 소분 판매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식품 소분업, 식품 판매업 이렇게 있고요. 자, 6호에 보시면 식품 보존업이 있습니다. 자, 가목, 나목 있습니다. 식품 보존업. 그리고 7호에 보면 용기 포장류 제조업 해서 용기 포장지, 그리고 옹기류 제조업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8호에 보면 식품 적객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식품 적객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나왔죠. 자, 이런 것들이 식품 적객업에 해당하고, 9호에 보면 공유 주방 운영법이라고 해서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 주방을 운용하는 영업도 있습니다. 공유 주방 영업 운영법, 공유주방 운영법입니다. 자, 식품 적객업 너무 글자가 작아서 제가 좀 크게 키웠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조의 영업의 종류에서 8호 식품 적객업이 있었고, 자, 가목. 첫 번째, 휴게 음식점 영업. 주로 다류, 차 종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목 일반 음식점 영업입니다. 자, 식품 적객업의 종류를 보세요.
일반 음식점이죠.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자, 주류를 이제 판매할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네요. 단란주점도 있어요. 단란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돼요. 자,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고요. 위탁 급식 영업.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 급식소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한다. 제과점 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식품 접객업이에요. 자,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있었죠?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그 집단 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있었죠?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있었죠? 유흥 종사자 두거나 유흥 주정 영업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당합니다. 법조문을 그래서 마지막에 꼭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1번은 총리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번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반납하여야 할 기간은 답은 지체 없이입니다. 자, 조리사가 면허 처분을 받으면은 지체 없이 반납해야 됩니다. 자, 식품위생법 기생규칙 82조에 보면은 조리사가 법 80조에 따라 그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면허증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자, 이들에게 반납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체 없이 반납해라. 16번 필수 아미노산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답은 1번이고요. 트립토판, 메티오닌, 트립토판, 메티오닌입니다. 자,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외부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은 총 9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각각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다양한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자, 트립토판, 메티오닌, 루신 또는 류신, 아이소루신 또는 류신, 아이소루신이라고 하고요. 발린, 라이신,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히스티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필수 아미노산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요. 단백질 풍부한 식품, 육류, 생선, 달걀, 콩류 등을 열심히 먹어주면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트립토판, 메티오닌입니다. 자, 트립토판, 메티오닌 답입니다. 자, 트립토판, 메티오닌, 루신, 아이소루신, 발린, 라이신,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히스티딘이고요. 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트립토판 같은 경우는 자, 수면 조절, 기분 조절, 그리고 메티오닌, 자, 황함류 아미노산으로서 세포 성장한다. 그리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루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운동 후에 회복을 돕습니다. 아이소루신은 근육 대사와 에너지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신체 활동 중에 필요합니다. 발린은 근육 조직 복구 및 에너지 공급, 라이신, 성장과 조직 회복, 호르몬, 효소 생산에 관여합니다. 라이신도 많이 나와요. 페닐알라닌,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로서의 전구체에서 뇌 기능에 중요합니다. 페닐알라닌. 자, 트레오닌은 면역 체계와 소화기 건강. 트레오닌, 면역 체계, 소화기 건강. 히스티딘, 신경 전달 물질인 히스타민의 전구체이며 면역 반응과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번 과실 주스에 설탕을 섞은 농축액 음료수는
답은 2번 스쿼시입니다. 과실 주스에 설탕을 넣은 농축액 음료로서 보통 물이나 탄산수를 섞어 마시는 음료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많이 마시죠? 신선한 과일 농축액에 물이나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가 되겠습니다. 스쿼시. 18번 신선한 생육의 환원형 미오글로빈이 공기와 접촉하면 분자상의 산소와 결합하여 옥시미오글로빈으로 되는데 이때의 색은 답은 2번 선명한 적색입니다. 자, 환원형 미오글로빈이 산소하고 딱 결합을 하면 이 옥시가 산소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산소하고 결합한 미오글로빈이 되는데 이때는 선명한 적색이 됩니다. 왠지 선명한 적색이 될 것 같죠? 산소랑 붙어 있으니까. 자, 일단 미오글로빈이 뭔지, 헤모글로빈이 뭔지. 자, 보면은 헤모글로빈하고 미오글로빈 모두 산소하고 결합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헤모글로빈은 혈액 속에 존재하는 단백질로서 적혈구에서 산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전신 조직으로 쫙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헤모글로빈이고, 미오글로빈은 근육 조직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근육 내에서 저장하고 필요할 때 근육 세포에 공급하는 것, 이것이 미오글로빈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산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때 미오글로빈이 이것을 탁 방출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기하고 접촉해서 산소하고 결합해서 미오글로빈하고 딱 붙어 있는 것이 옥시미오글로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선명한 적색을 띈다 라고 생각합니다. 19번 다음 물질 중 동물성 색소는 답은 3번입니다.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은 동물성 색소로서 적혈구에 존재하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철분과 결합한 햄 그룹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것이 산소와 결합할 때 붉은색을 띠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혈액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색소가 헤모글로빈이 되고요. 클로로필은 식물성 색소입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면서 녹색을 띠어요.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성 색소로 꽃이나 과일, 채소에 포함되어 있고 노란색에서 붉은색을 나타내고요. 안토잔틴 한 번씩 들어보셨죠? 안토잔틴은 식물성 색소로서 흰색이나 크림색을 나타내요. 주로 꽃과 과일에서 발견됩니다. 자, 따라서 동물성 색소는 헤모글로빈에 해당합니다. 20번 천연산화 방지제가 아닌 것은 답은 2번 안식향산입니다. 자, 안식향산은 방부제로 쓰이는 거죠. 방부제라는 것이 뭐죠?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서 미생물의 부패와 변질을 막아서 보존기간을 연장해주고 식품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방부제죠. 그래서 안식향산은 방부제입니다. 따라서 산화방지제가 아닙니다. 이제 1번 보시면 아스코르브산 비타민C고요. 토코페롤은 비타민 E입니다. 자, T하고 E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비타민 E, 이 둘은 둘 다 천연 산화 방지제입니다. 토코페롤 같은 경우는 기름과 같은 식품에서 지방의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자, 4번에 보시면 BHT라는 것은 합성 산화 방지제예요. 그래서 식품과 화장품에서 산화를 방지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근데 천연이 아니라 합성이라는 거죠. 합성 산화 방지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천연 산화 방지제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을 때 전체적으로 3개는 산화 방지제고 하나는 방부제이기 때문에 답은 2번 하면 되지만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왜? 문제에서 천연 산화 방지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 천연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은 또 이제 분류가 달라지게 되죠. 하지만 객관식은 더욱더 근접한 것이 답이다. 자, 객관식의 이제 문제풀이 방식입니다. 21번 감자는 껍질을 벗겨두면 색이 변화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답은 1번 물에 담근다 입니다. 자, 이것은 산소하고의 반응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자, 감자는 껍질을 딱 벗겨서 공기 중에 놔두면은 폴리페놀 산화 효소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갈변 현상이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가 갈색 또는 회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긴 후 물에 담가서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22번 당면은 감자, 고구마, 녹두가루에 혼합물을 혼합 성형하여 자, 알파화 한 후
건조 냉각하여 베타화 시킨 것으로 반드시 열을 가해 알파화하여 먹는다. 괄호에 알맞은 용어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 알파화, 베타화, 알파화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분을 감자, 고구마, 녹두 전분을 열과 물을 통해서 알파화를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첨가물을 혼합해요. 그러면서 성형을 합니다. 자, 성형을 하면 요거를 다시 이제 건조하고 냉각시켜서 베타화 상태로 만들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잖아요. 당면을 사서 또 이것을 열을 이제 뜨거운 물에 삶아서 알파화를 시켜서 섭취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 조리할 때는 알파화가 다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파화와 베타화의 뜻을 보시면은 알파화라는 거는 녹말이 물과 열에 의해서 젤라틴화 되어가는 쫀득쫀득해지는 그 과정이고요. 베타화는 쫀득쫀득해진 그 알파화된 전분을 다시 건조시키는 것, 이것이 베타화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23번 대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 아미노산의 조성은 메티오닌, 시스테인이 많고 라이신, 트립토판이 적다라고 했는데 메티오닌, 시스테인이 적어요. 적고 라이신이 풍부합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라이신이 풍부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이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을 보시면 라이신은 성장과 조직 회복에 필수적이고 항체, 호르몬 및 효소 생산에 관여합니다. 자, 라이신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자, 대두는 라이신이 풍부하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 트립토판도 어느 정도 양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틀린 부분은 라이신이 적다 해서 틀렸고 메티오닌, 시스테인이 많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메티오닌, 시스테인이 적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콩 단백질의 주요 성분인 글리시닌은 글로불린에 속한다. 맞는 말이고, 자, 우리가 날콩을 잘 안 먹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트립신 저해제가 있어요. 그래서 생식하면은 단백질 효율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콩을 이제 삶거나 열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트립신 저해제가 제거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이렇게 섭취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번째, 두유에 염화 마그네슘이나 탄산 칼슘을 첨가하여 단백질을 응고시킨 것이 두부입니다. 자, 두유에 염화 마그네슘, 탄산 칼슘을 첨가하여서 응고를 딱 신겨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두부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24번 적자색 양배추를 채 썰어 물에 장시간 담가두었더니 탈색되었다. 이 현상의 원인이 되는 색소와 그 성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답은 1번 안토시아닌계 색소고요. 수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양배추를 물에 담가뒀더니 탈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용성 반응이겠죠. 자, 지용성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눈치껏 맞출 수 있어요. 자, 수용성이고, 그리고 양배추죠. 양배추 특히 적자색입니다. 요거 안토시아닌계거든요. 그래서 적색의 채소가 몸에 좋다라는 게 이 바로 안토시아닌계 색소 때문입니다. 답은 1번 안토시아닌계 색소 수용성. 15번 인체의 미량 원소로 주로 갑상선 호르몬인 사이록신과 트리아이오드 사이록신의 구성원소로 갑상선에 들어있으며 원소 기호는 I인 영양소는? 답은 1번 요오드입니다. 자, 요오드가 결핍되면은 갑상선종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철은 헤모글로빈의 주요 성분으로서 산소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 그리고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셀레늄은 황산화 효소의 구성요소로서 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으로서 요오드가 정말 중요하고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해조류죠. 김과 미역, 그리고 이제 대구 참치 같은 생선, 유제품도 요오드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16번 전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 동물성 탄수화물로 열량을 공급한다. 틀렸죠. 자, 전분은 식물성 탄수화물입니다. 자, 전분은 식물성 탄수화물이고 동물성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입니다. 글리코겐, 동물성 탄수화물은 글리코겐, 전분은 식물성 탄수화물입니다. 아밀로즈하고 아밀로펙틴의 비율이 2대8. 자, 팩틴, 팩 어때요?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죠? 이게 8이라는 거예요. 자, 2대8입니다. 자, 일반적인 전분의 구성 비율이고요. 자, 아밀로즈는 직선형 구조, 아밀로펙틴은 가지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전분의 물리적 성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식혜나 엿은 전분의 효소 작용을 이용한 식품 맞습니다. 다시 식혜나 엿은 전분의 효소 작용을 이용했다. 맞는 말이고요. 자, 전분은 가열하면 팽윤되어 점성을 갖는다. 자, 이것이 바로 호화 과정이죠. 알파화라고 합니다. 알파화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 동물성 탄수화물 글리코겐, 전분은 식물성 탄수화물입니다. 27번 박력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박력분, 중력분, 그리고 강력분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단백질 복합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글루텐인데, 글루텐의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함량이 좀 많으면은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약할 때 박력분인데, 단백질 함량, 이 글루텐이 이제 9% 이하일 때는 박력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박력분은 말 그대로 열불박자, 글루텐이 있어야 쫀득쫀득해잖아요. 탄력성과 점성이 이제 강해질 텐데, 박력분은 이게 작기 때문에 탄력성도 약하고 점성도 약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부드럽고 가벼운 제과 제빵에 적합하죠. 보슬보슬하고 잘 부스러지기도 하고 또 부드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답은 3번이고, 마카로니는 쫀득쫀득하잖아요. 그래서 강력분이 쓰이고 주로 우동은 중력분, 강력분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쫀득쫀득해야 되니까. 글루텐의 탄력성과 점성이 박력분은 약하다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돼지의 지방 조직을 가공하여 만든 것은, 답은 2번 라드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드. 돼지의 지방 조직을 가공하여 만든 것 라드이고요. 헤드치즈는 돼지 머리 고기와 젤라틴을 사용해서 만든 육가공 제품입니다. 자, 지방이 아닌 고기와 젤라틴으로 구성되는 것이고요. 자, 헤드치즈는 지방이 아닙니다. 고기와 젤라틴으로 구성되고, 젤라틴이라는 것은 동물의 뼈나 피부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젤리나 디저트에 사용되며 지방과 관련이 없어요. 자, 쇼트닝은 식물성 기름을 가공해서 만든 지방입니다. 라드하고 비슷하게 베이킹할 때 많이 사용되지만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라드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돼지의 지방 조직은 라드다. 29번 달걀을 삶은 직후 찬물에 넣어 식히면 노른자 주위의 압록색의 황화철이 적게 생기는데 그 이유는, 답은 2번 황화수소가 난각이라면 계란 껍질이죠. 자, 달걀 껍질을 통해서 외부로 발산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달걀을 삶으면은, 자, 이 흰자가 있고 난각이 있고, 지금 난각 계란 껍질이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른자에는 철이 많이 풍부하고 이 흰자에는 이제 황화수소가 생기게 돼요. 이 황화수소가 이 철과 만나게 되면은, 이 둘이 합치게 되면 결합이 되게 되면은 황화철이 생기게 됩니다. 이 황화철이 녹색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황화수소가 아니고 황화철, 얘가 녹색을 띈단 말이죠. 근데 이 둘이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황화수소가 찬물에 이제 딱 넣게 되면은, 이제 삶아가지고 오래 삶았는데 찬물에 딱 넣으면은 이 계란 안이 급속도로 식잖아요. 그러면 이 황화수소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급속하게 빠져나가요. 어디를 통해서? 이 난각을 통해서. 왜냐면 이 구멍이 많아서 기체가 쑥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화수소하고 철하고 만나는 것을 차단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차단이 되니까 황화철이 안 만들어지게 되고, 황화철이 안 만들어지니까 압록색을 띠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찬물에 탁 넣으면은, 그 안에 황화수소라는 기체가 난각을 통해서 외부로 훅 나가니까 이 철과 만날 일이 없어서 황화철이 안 생겨서 이렇게 압록색에 이렇게 푸르스름한 그 색깔이 띄지 않게 된다 라고 그냥 한번 보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30번 고등어 100g당 단백질량이 20g, 지방량이 14g이라고 할 때 고등어 150g의 단백질량과 지방량의 합은,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보세요. 150g의 단백질량과 지방량의 합입니다. 합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각각 구할 수도 있어요. 고등어 100g당 단백질량 20은 150g일 때 단백질 얼마일까? X. 그 다음에 고등어 100g당 지방량이 14라고 했으니까 100g당 14는 150g당 얼마일까 해서 X 플러스 Y 이렇게 구해도 돼요.
x 30이고 y는 21이거든요. 그래서 구해서 x 플러스 y는 21 이렇게 51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100g일 때 단백질 20, 지방 14 두 개 합하면 얼마죠? 34잖아요. 그죠? 34고. 그러면 고등어 150일 때 단백질량과 지방량의 합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g일 때 34니까 150g일 때 얼마냐? 라고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예요. 합. 또 그렇게 해도 되고, 자, 100g일 때 34니까 요게 1.5배잖아요. 1.5배. 바로 계산이 되는 파트잖아요. 그죠? 1.5기 때문에 34에 1.5를 곱해주면 되죠. 34 곱하기 1.5 하면 51. 이렇게 간략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11번 급식시설 종류별 단체 급식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 사회복지시설 작업 능률을 높이고 효과적인 생산성의 향상. 틀렸고요. 자, 사회복지시설은 건강과 복지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건강, 복지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맞죠. 학교 급식은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맞고, 군대 급식 체력 및 건강 증진으로 체력 단련 유도 맞고, 병원 급식은 환자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급식하여서 질병 치료나 증상 회복을 촉진하는 것 맞습니다. 32번 전자레인지의 주된 조리 원리는? 답은 4번 초단파입니다. 자, 마이크로파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마이크로파를 이제 통해서 물 분자를 진동을 시키죠. 그러면 이 물 분자가 진동으로 마찰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찰력을 통해서 음식을 빠르게 가열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복사 같은 경우는 열이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되는 태양열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도라는 것은 고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전자가 구를 전자거든요. 그래서 열이 굴러 이제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류는 유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 이렇게 대류를 하죠. 33번 달걀의 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답은 2번 결합제 만두 속입니다. 자, 결합제라는 것이 달걀을 통해서 다른 재료들을 결합시키고 요리의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 기능은 달걀이 요리 도중에 재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트볼, 햄버거 패티 그렇게 만들 때, 그렇게 만들 때 이렇게 해당하죠. 만두 속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합제 맞고요. 크로켓 마찬가지 만두소처럼 결합제에 의한 겁니다. 결합제. 커스터드하고 푸딩 같은 경우는 농후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받게 되면은 달걀이 응고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액체의 점도도 더해주고 농도가 짙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감을 더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유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커스터드라든지 푸딩이라든지 카스타드 파이 같은 경우 만들 때 농후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커스터드, 푸딩 같은 경우는 농후제입니다. 유화제의 대표적인 것이 마요네즈가 예를 들 수가 있고요. 팽창제 같은 경우는 머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펀지 케이크라든지 이런 거 팽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걀의 이용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14번 달걀 삶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3번 달걀을 오래 삶으면 난황주에 생기는 황화수소는 녹색이며 이로 인해 녹변이 된다. 자, 이 옆에 보이는 녹색이죠. 이 녹색을 얘기하는데 이 말 틀렸고요. 왜 틀렸냐면 황화수소가 아니에요. 황화수소가 아니고 황화철입니다. 황화수소 기체가 있거든요. 황화수소 기체가 있고, 자, 노른자에 있는 철이 있는데 이 둘이 결합을 하면은 황화철이 생기게 되고, 이 황화철이 녹색이 되는 거예요. 녹색으로 인해서 녹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황화수소는 이제 색깔이 없어요, 원래는. 자,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1번 달걀을 완숙하려면은 98에서 100도씨 온도에서 12분 정도 삶아야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삶은 달걀을 냉수에 즉시 담그면 부피가 수축하여서 난각과의 공간이 생기므로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맞습니다. 달걀은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난황과 난백이 모두 응고합니다. 자,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난황, 난백 모두 응고합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5번 식품 조리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답은 4번 쉽게 고르실 수 있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자, 이것은 의료적인 측면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식품조리하고 이제 거리가 멉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지만은 식품조리의 직접적 목적은 아니에요. 자, 1번 식품이 지니고 있는 영양소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 맞고요. 각 식품의 성분이 잘 조화되어 풍미를 돋구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외관상으로 식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영양소 있게 섭취하는 것이 식품조리의 목적이 됩니다. 16번 식품 구입 시에 감별 방법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 육류 가공품인 소시지의 색은 담홍색이며 탄력성이 없는 것. 바로 틀렸죠. 자, 이런 문제 정말 땡큐한 문제. 너무 쉬운 문제죠. 자, 담홍색 색깔 들었을 때 별로 먹고 싶지 않잖아요. 선홍색이라고 되어야 되고요. 선홍색인 것을 골라야 되고 탄력성이 높은 것, 탄력 있는 것. 것을 골라야 되겠죠. 자,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밀가루는 잘 건조되고 덩어리가 없으며 냄새가 없는 것을 골라야 되고 감자는 굵고 상처 없고 발화되지 않는 거 골라야 되죠. 생선은 탄력 있고 아가미는 선홍색이며 눈알이 맑은 것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7번 감자 150g을 고구마로 대체하려면 고구마 약 몇 g이 있어야 하는가? 당질 함량은 100g당 감자 15g, 고구마 32g.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대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반드시 단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질 함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질을 맞춰라 이 말이죠. 감자 150g에 있는 당질이 이만큼 있으면 똑같이 고구마로 대체했을 때 요만큼의 똑같은 양의 당질 함량이 되도록 고구마의 양을 맞춰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감자의 당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00g당 감자 15g. 이 말은 뭐냐면 감자 100g에 당질이 15g. 좀 헷갈리게 좀 적혀있죠. 당질 함량은 이죠. 당질 함량은 15g. 자, 100g당 감자에 당질 함량은 15g.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감자 100g의 당질은 15g이다. 이 말이고, 자, 고구마. 자, 당질 함량은 고구마 32g. 이 말이 뭐냐면은, 자, 고구마 100g의 당질이 고구마에는 32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당질 32. 자, 요거는 감자, 밑에는 고구마입니다. 이걸 이렇게 헷갈리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100g당 감자 100g당 당질 15g, 고구마 100g당 당질 32g입니다. 그러면 감자의 당질 계산을 해볼게요. 감자 당질의 계산은 자 100g에다가 당질이 15g이 들어가 있으니까 감자 150g에서는 당질의 양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0g 있을 때 15g이 있는 이 비율은 똑같잖아요. 이 비율은 100g 있을 때 15g 있는 이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총량 150g에다가 이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22.5g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감자 150g의 당질은 22.5g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22.5g인데 이것을 고구마로 대치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감자가 150g일 때 22.5g이었으니까 당질이. 그러면 고구마 얼마만큼 있어야지 22.5g의 당질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죠. 자, 그러면 자, 고구마 자, 지금 감자 당질 계산했죠. 자, 그 다음에 고구마 두 번째 문제 여기 할게요. 좀 지저분하지만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고구마 100g에 당질이 32g 들어있잖아요. 이 비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고구마가 얼마만큼인지 몰라. 자, 이걸 X라고 할게요. 이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그것의 당질의 비율은 100g일 때 32라는 이 비율이 똑같지. 그거를 곱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고? 22.5를 맞춰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X는 계산하면은
자, 요렇게 뒤로 넘어가면 이항을 하면 이렇게 역수가 되잖아요. 22.5 곱하기 32분의 100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32분의 22.5 곱하기 100 이걸로 계산을 하면 70.3이 나와요. 자, 70.3g이 나오고 약 70g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자, 다시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헷갈리시지 마십시다. 자, 여러분들 계산 문제 있으면 맨 마지막에 푸세요. 일단은 36문제 이상만 맞추면 되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남아서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자, 감자 150g을 고구마로 대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치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자, 감자 150g을 고구마로 대치하고 싶은데 그 기준은 단서에 있단 말이에요. 당질 함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당질 함량은 100g당 감자 15g. 이 말이 뭐냐면은 감자 100g당 당질이 15g 있다는 거야. 감자에. 그리고 당질 함량은 100g당 고구마 32g. 이 말은 고구마 100g당 당질이 32g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당질은 100g당 고구마 32다. 그럼 이 비율을 맞춰서 100g당 15였고 100g당 30이었으니까 감자 150일 때는 얼마냐는 거지. 그러니까 감자 100g일 때 당질 15g이니까 감자 150이면 자, 지금 이거 곱하기 1.5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계산해도 되거든요. 자, 1.5니까 15에서 1.5니까 자, 0.5 더해서 7.5 더해서 22.5다. 이게 바로 계산되거든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기준되는 당질은 22.5다. 그래서 이 기준되는 당질은 22.5를 맞추고 싶어. 그러면 감자 150g에 22.5g인데 고구마 얼마만큼 가지고 와야지 당질 22.5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구마로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고구마 문제로 넘어가서 고구마 100g일 때 32라고 했으니 자, 100g일 때 32라고 했으니 이 비율은 양이 어떻든지 간에 0.32%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 양이 있는데 그 양에다가 이 비율, 당질 비율 100g일 때 30이라는 당질 비율을 곱해주면 22.5를 맞춰줘란 말이에요. 지금 22.5가 나왔으니까 22.5에 맞춰. 그러면 고구마의 전체 양이 나오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70.3g이 나온다라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좀 쉬운 문제를 도리어 어렵게 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고요. 자, 36문제 이상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 맨 마지막에 푸시라는 거. 자, 극단적으로는 계산 문제 안 풀어도 된다라는 거.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기능사 시험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강사로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18번 과일이 성숙함에 따라 일어나는 성분 변화가 아닌 것은 답은 4번 탄닌은 증가한다. 자, 틀렸고요. 탄닌은 과일이 미숙할 때 떫은 맛이 내는 거거든요. 이 떫은 맛이 점점점 과일이 성숙함에 따라서 이제 줄어들게 되죠. 바나나 이렇게 푸르스름할 때 혹시 드셔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떫거든요. 그 떫은 맛이 시간이 지나면서 샛노랗게 변하면서 달달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닌은 감소하게 된다 라고 해야 되고, 과육은 점차로 연해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성숙하면서 과육이 부드러워지고 섬유질이 분해되면서 연해지기 때문이고요.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푸른색은 옅어지면서 점점점 노란색, 붉은색 등이 더 선명해지겠죠. 비타민C와 카로틴 함량이 증가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39번 마요네즈가 분리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답은 4번 신선한 마요네즈를 조금 첨가했을 때. 자, 신선한 마요네즈나 새로운 난황을 조금씩 넣고 저어주면은 마요네즈는 다시 재생이 됩니다. 이때는 재생됩니다. 자, 그래서 경우가 아닌 것, 분리되는 경우가 아닌 것, 답은 4번이고 나머지 1, 2, 3은 마요네즈가 분리되는 상황이죠. 기름의 양이 많으면은 에멀전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에멀전 형성에 실패해 가지고 그래서 분리될 가능성이 크고요. 분리될 가능성.
있게 되고, 기름을 첨가하고 나서 천천히 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속도도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저어주어야 돼요. 천천히 저어주면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의 온도가 너무 낮을 때도 분리가 될 수 있죠. 기름이 너무 이제 온도가 낮아서 좀 차갑다라게 되면은 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리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자, 1번, 2번, 3번은 마요네즈가 분리되는 경우, 4번처럼 신선한 마요네즈를 넣거나 새로운 난황을 넣고 이렇게 저어주면은 다시 재생된다. 마요네즈가 다시 재생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 일반적으로 젤라틴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 양갱입니다. 양갱은 잘 아시죠? 한천이 쓰입니다. 한천이 쓰이고요. 한천 넣고 설탕 넣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양갱이죠. 자, 젤라틴이라는 것은 단백질의 일종으로서 주로 동물의 피부, 뼈, 힘줄, 인대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가공해서 만들어요. 아까 말한 한천은 이제 해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응고제죠. 젤라틴은 동물의 피부, 뼈, 힘줄, 인대에서 추출한 콜라겐, 여러분 잘 아시죠? 콜라겐을 가공해서 만든 것이 젤라틴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스크림에도 젤라틴 쓰이는가? 약간 퀘션 마크 지으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아이스크림 제조에서도 일부 아이스크림에서는 안정제로서 젤라틴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젤라틴이 들어가면은 아이스크림의 결정 형성을 방지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시멜로우는 대표적으로 젤라틴이 들어가죠. 그래서 쫄깃쫄깃한 탄력 있는 질감을 만드는데 필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콜라겐이 젤라틴이죠. 젤라틴이고, 족편 마찬가지 고기를 오랫동안 끓여서 나온 천연 콜라겐이 응고되어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족편이고, 이제 젤라틴을 좀 더 추가해가지고 사용해서 더 강하게 응고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자, 족편 역시 젤라틴이 사용된다. 자, 아이스크림, 마시멜로우, 족편, 젤라틴 사용되는 것이고요. 양갱은 한천을 넣어서 만드는 것이다. 확실하게 기억해 주세요. 1번, 일반적으로 맛있게 지어진 밥은 쌀 무게의 약 몇 배 정도의 물을 흡수하는가 입니다. 자, 무게, 답은 1번 1.2에서 1.4배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맛있는 밥은 쌀무게의 1.2에서 1.4배, 1.2에서 1.4배의 물을 흡수합니다. 42번, 일반적으로 생선의 맛이 좋아지는 시기는? 답은 1번 산란기 몇 개월 전. 자, 산란기 몇 개월 전입니다. 산란기의 몇 개월 전은 생선이 가장 많은 영양분을 축적하는 시기고, 산란을 준비하기 때문에 체내에 지방과 영양을 가득 저장하게 되기 때문에 살이 통통하고 기름진 맛이 증가합니다. 통통하고 기름진 맛이 증가하는 산란기 몇 개월 전의 음식이 맛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43번, 다음 식품 중 직접 가열하는 급속 해독법이 많이 이용되는 것은? 답은 3번 냉동 피자입니다. 자, 냉동 피자는 레토르트 식품, 진공 포장한 다음에 고온에서 살균 처리해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레토르트 식품이죠. 따라서 이 레토르트 식품이기 때문에 자, 급속 해동을 해도 맛이나 영양소의 파괴가 적습니다. 답은 3번. 44번, 두부를 새우 젓국에 끓이면 물에 끓이는 것보다 더 괄호하게 된다.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더욱 부드러워진다 라고 해야 정답입니다. 자, 새우 젓국은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부를 염분이 포함된 물에 끓이게 되면은 두부의 조직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부드러워지면서도 탄력이 생겨요. 즉, 염분이 두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부를 부드럽게 하면서도 또 탄력 있게 만든다. 그래서 답은 부드러워진다가 답이 됩니다. 45번, 식미에 긴장감을 주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살균 작용을 돕는 매운맛 성분의 연결이 틀린 것은? 답은 3번 산초 호박산인데요. 자, 호박산과 산초 연결 틀렸습니다. 산초가 내는 그 독특한 매운맛 있죠. 그것은 산쇼올입니다. 산쇼올. 자, 매운맛 성분, 산초의 매운맛 성분은 산으로 시작했으니까 산초니까 산쇼올이다. 산초, 산쇼올 이렇게 외워주시고, 호박산은 페루에서 나오는 감칠맛을 더해주는 것이죠. 자, 감칠맛을 더해주는 성분으로서 호박산입니다. 호박산은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음식의 깊은 맛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해산물 이렇게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 감칠맛, 맛있는 풍미 있죠. 그것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박산이고, 그래서 이 호박산이라는 성분 자체가 조미료나 향미 증진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류 호박산 감칠맛, 페류 호박산 감칠맛 이렇게 외우시고, 산초는 산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1번에 보면 마늘의 매운 성분은 알리신. 입안이 알알하게 맵죠. 알리신. 마늘 먹으면 알알하죠. 얼얼하고 알알하다. 알리신. 자, 생강은 진저롤. 자, 생강이 영어로 진저잖아요. 그래서 외우기가 쉽죠. 진저롤이고, 또 이 진저롤보다 더 강력하게 매운 성분은 쇼가올이라고도 있어요. 쇼가올. 생강을 말리거나 하면은 나오는데 쇼가올. 이 쇼가올은 굉장히 항암 효과로도 뛰어납니다. 자, 고추는 매운맛 캡사이신. 와, 맵다. 캡사이신 센가 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캡사이신 고추입니다. 자, 다시 연결해 드릴게요. 마늘 알라신. 입안이 알랄하다. 생강은 진저롤 쇼가올. 생강은 진저롤 쇼가올. 산초는 산쇼올. 그리고 호박산은 페루에서 나오는 감칠맛이었고, 고추의 캡사이신, 매운맛이죠. 고추의 캡사이신입니다. 46번, 닭튀김을 하였을 때 살코기색이 분홍색을 나타내는 것은? 답은 3번, 근육성분의 화학적 반응이므로 먹어도 된다. 자,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죠. 자, 근육성분의 화학적 반응이다. 자, 이게 병 걸리거나 변질된 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근육 내에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열에 의해서 변화되면서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고로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경우는 근육 속에 미오글로빈 함량이 엄청 많아서 붉은색을 띠잖아요. 근데 닭고기는 미오글로빈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분홍색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옅은 분홍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덜 익었다, 병 걸렸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안전하게 드셔도 됩니다. 47번, 오이 피클 제조 시 오이의 녹색이 녹갈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답은 3번, 페오피틴이 생겨서입니다. 자, 이런 거는 그냥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오이 피클을 제조할 때 오이의 색깔이 원래 녹색이잖아요. 이게 바로 엽록소 있죠. 클로로필입니다. 클로로필. 이게 이제 녹색이죠. 녹색인데 이것이 산성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피클. 그죠? 그래서 산성 환경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분자에서 마그네슘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페오피틴이라는 이제 성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페오피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제 엽록소의 녹색이 갈색으로 변하게 돼요. 마그네슘 빠져나가고 페오피틴이 생기면서 갈색으로 바뀐다. 자, 어쨌든 자, 녹색은 클로로필인데 우리가 녹갈색이 되는 것은 페오피틴이 생겨서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48번, 표준 조리 레시피를 만들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1일 단가입니다. 자, 표준 조리 레시피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메뉴명이라든지 조리 시간, 조리 방법, 조리 레시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되지만은 1일 단가 같은 경우는 조리 레시피하고는 에는 포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1일 단가라는 것은 경영을 다룰 때 경영적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는 항목이죠. 즉 레시피 자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표준조리 레시피에는 음식명이라든지 메뉴명이라든지 재료량, 조리기구, 조리시간, 조리 방법, 총 생산량, 그다음에 한 명당 분량, 그다음에 서빙, 온도,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서빙 온도, 그죠? 옮길 때 그 온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 1일 단가는 경영적 측면에서 생각할 것이다. 표준조리 레시피하고는 상관없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49번, 매월 고정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경비는? 답은 2번,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매월 고정적으로 포함해야 되는 경비는 기계나 설비 등 있죠. 이런 부분의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것을 반영해서 매달 회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반면 지급운임, 복리후생비, 수당 등은 고정적이지 않고 매달 변동될 수 있습니다. 50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총 원가를 산출하면 얼마인가 했습니다. 자, 총 원가이고요. 지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판매 경비, 일반 관리비 있습니다. 자, 일단 총 원가는요. 자, 총 원가는 제조,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제조 원가가 있을 거예요. 제조 원가에다가 그것은 이제 판매하고 관리하는 비용 있죠? 판매 관리비.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제조할 때, 뭔가 만들 때 생기는 그 원가는요, 직접 원가가 있습니다. 직접 원가. 그리고 제조할 때 간접적으로 드는 제조 간접비 있죠. 자, 직접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비 있습니다. 요것이 제조 원가예요. 자, 그리고 판매할 때 판매 관리비 합치면 총 원가가 됩니다. 자, 그러고 우리가 판매 가격,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바깥에서 팔 때 가격은 원가만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총 원가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까지 더하면 판매 가격이 되겠죠. 자, 요 부분이 총 원가고 거기에서 이익을 더하면 판매 가격입니다. 자, 총 원가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제조 원가 플러스 판매 관리비.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직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직접 원가고 간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제조 간접비예요. 이 둘을 합치면 제조할 때 원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이걸 A군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이걸 B군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는 직접 원가예요. 자, A는 직접 원가. 자, B는 제조 간접비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 하면은요, A 플러스 B 하면 이게 바로 총 원가가 됩니다. 총 원가. 자, A 플러스 B. 자, 그리고 밑에 보면 판매 경비 있죠? 그리고 일반 관리비. 요거를 묶으면 판매 관리비가 되죠. 자, 판매 관리비. 요거를 C군이라고 할까요? 자, C군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판매 경비, 일반 관리비를 더하면은 C군, 즉 판매 관리비다. 자, 정리되시죠? 자, A하고 B하고 더한 것, 직접 뭐뭐뭐뭐 있는 직접 원가. 자, 간접이 들어간 제조 간접비 B군 더하면 제조 원가가 나온다. 거기에 판매하고 관리하는 거, 판매 관리비를 더하는 것은 자, C군을 다 더하면은 여기 C군을 다 더하면 총 원가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싹 다 더하면 되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다 더하면 총 원가가 되고 계산하면 4번이 됩니다. 51번 감염병과 주요한 감염 경로의 연결이 틀린 것은 답은 1번 공기감염 폴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공기감염이 틀렸습니다. 폴리오는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즉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그 물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감염병이죠. 그러니까 병원성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에 의해서 이제 감염된 사람이 배설물을 이제 내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배설물에 의해서 오염된 물이라든지 그 물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생기는 음식물, 그 물에 의해서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면서 생기는 병이 바로 수인성 감염병인데 폴리오는 수인성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수인성 감염이라고 해야 되고 수인성 감염의 대표적인 것은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직접 접촉 감염 성병 맞고요. 비말 감염 홍역 맞습니다. 절지동물 매개 황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염된 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정수가 안 되고 수돗물이 없을 때는 물을 끓여 마신다 라는 거 중요합니다. 52번 인공 능동 면역에 의하여 면역력이 강하게 형성되는 감염병은 답은 3번 폴리오입니다. 인공 능동 면역이라는 것은 백신을 통해서 면역력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자, 백신으로 인공적으로 면역력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폴리오, 소아마비, 홍역, 결핵 등이 있죠. 자, 이질이나 말라리아나 폐렴은 백신이 주된 예방법이 아닙니다. 53번 하수 처리 방법 중에서 처리의 부산물로 메탄가스 발생이 많은 것은 답은 3번 혐기성 처리법입니다. 자, 혐기성이란 말은 그냥 기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산소가 없는 조건, 건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때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활성 온이법 하고요. 살수 여상법은 주로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혐기성 처리법을 하게 되면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면은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기억하세요. 54번 곤충을 매개로 간접 전파되는 감염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답은 3번입니다. 인플루엔자. 우리 인플루엔자는 비말로 전파가 되죠. 그래서 곤충 매개 아니고 제기열, 말라리아, 쯔쯔가무시병은 곤충에 의해서 간접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 55번 DPT 예방접종과 관계없는 감염병은 답은 1번 패스트입니다. DPT 예방접종은 디프테리아, 백일핵, 파상풍을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패스트는 DPT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요. 전염성 질환이지만 예방접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6번 미생물에 대한 살균력이 가장 큰 것은 답은 3번 자외선입니다. 자, 250에서 260 나노미터의 자외선. 이것이 살균의 가장 유효한 파장입니다. 57번 군집독의 가장 큰 원인은 답은 1번 실내 공기의 이화학적 조성의 변화 때문이다. 이화학적이란 말은 이가 물리적인 이런 뜻이고요. 화는 화학적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그런 조성의 변화 때문에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등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군집독입니다. 즉,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군집독은 다수인이 밀집한 실내 공기가 이화학적, 물리화학적 조성의 변화로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등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58번 영아 사망률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3번 1년간 출생수 1000명당 생후 1년 미만의 사망수입니다. 자, 영아 사망률은 연간 태어난 총 생아 1000명 중에 만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 수의 1000분비로서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은 영아 사망률은 감소하므로 국민 보건 상태의 측정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59번 예방접종이 감염병 관리상 갖는 의미는 답은 4번 감수성 숙주의 관리입니다. 자, 예방접종은 감염병 관리에서 감수성 숙주, 즉 병원체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감수성, 이제 민감하다는 거고, 숙주라는 것은 기생생물이 살아가는데 영양분을 제공하는 생명체잖아요. 즉 병원체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미 감염된 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의 위험성을 가진 환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관리한다. 즉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수성 숙주의 면역력을 높여서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답은 4번 감수성 숙주의 관리.
60번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은 사적 보험이죠. 그래서 개인이 선택해서 이제 드는 보험이고요. 자,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4대 보험, 4가지의 4대 보험이라고도 하죠. 즉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60번까지 공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